런던보다 안전하고 도쿄보다 친절한 나라. 영국이 인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런던 BBC 본사 회의실. 한 여성 프로듀서가 서울행 출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톰슨이며 10년 경력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K-팝 이야기 또 하러 가는 건 아니겠지? 포스트 코비드 아시아 시리즈. 동남아, 일본, 중국은 이미 확정되었고 마지막 퍼즐 조각 대한민국 서울. 클레어는 내심 불만이었죠. 또 다른 아시아 대도시일 뿐이야. 노트북을 열어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는 출장에 의무감만 가득한 채 짐을 쌌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로봇 안내, 자동 심사, 완벽한 다국어 시스템. 이건 미래 도시야. 동행한 촬영 감독 조씨가 감탄했죠. 밤 11시 명동거리에 여성들이 혼자 쇼핑하고 한강에는 사람들이 조깅하는 모습. 클레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현이에요. 오늘은 한국을 오해했던 영국 BBC 프로듀서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그녀의 7일간의 서울 체류 기간 동안 과연 그녀의 선입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은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클레어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는 클레어 톰슨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죠. 런던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영국답더군요. 테이블 위엔 포스트 코비드 아시아 시리즈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남아는 확정이고 일본 도쿄도 섭외 끝났어. 중국 상하이까지 다녀오면 시리즈 마무리인데 시리즈 총괄 마크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 곳이 더 필요해. 서울 어때? 서울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요? BTS, 오징어 게임 그거 말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K-팝 이야기하러 가는 건 아니겠지. 클레어, 네가 가줘. 내 시선이 필요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까지 루트가 짜여 있었거든요. 서울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서울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건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었습니다. 아, 그냥 또 다른 아시아 대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동료 조씨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촬영 감독이죠. 서울 간다며? 부럽네. 난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조씨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왜? 거기 뭐가 있는데? 글쎄, 친구가 다녀왔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하더라고. 특히 밤에. 조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과장이겠거니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한국. 뭘 찍어야 하지? 팬데믹 이후 아시아의 변화를 담는 게 시리즈 콘셉트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었죠. 방콕은 관광업 회복, 도쿄는 올림픽 이후 변화, 상하이는 경제 부활. 그럼 서울은요? 일주일 후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설렘보다는 의무감이 컸거든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인터뷰 질문지를 정리했습니다. 표준적인 질문들이었죠. 경제 회복, 방역 정책, 사회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관련 자료를 다시 훑었죠. 한강, 경복궁, 남산타워. 익숙한 관광지 사진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으려나? 회의적인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히드로 공항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유럽인들이 많더군요. 한국어 공부책을 들고 있는 프랑스 학생도 보였습니다. K-팝 팬들이겠지.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회색 하늘이 점점 멀어졌죠.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회의실 풍경이 어른거렸어요. 서울에서 뭘 찾아야 하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서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였어요. 아름답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덤덤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서정연한 건물들, 반듯한 도로들. 생각보다 깔끔하네. 그 정도가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감흥은 없었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착륙의 충격과 함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죠. 빨리 촬영 끝내고 돌아가야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짐을 들고 통로로 나왔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고 밝았어요. 천장이 높았죠. 그런데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로봇이 지나가더군요.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로봇 앞에서요. 화면을 터치해봤죠. 여러 언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입국 심사는 이쪽입니다 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럽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랐죠. 자동 심사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했죠.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히드로 공항에선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렸거든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아니, 효율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제 옆을 지나가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유럽계 가족이었어요. 부모와 아이 둘. 아이 중 하나가 안내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뭐래? 엄마가 대답했죠. 지하철 타는 곳이래. 여기 봐, 영어랑 독일어로도 써 있어. 저는 그 안내판을 다시 봤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림 아이콘도 함께 있었죠. 글을 못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말입니다. 배려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환전소, 통신사 부스, 관광 안내소가 즉비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키오스크 앞에 서 있었거든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안내를 보고 있더군요. 화면을 터치하자 교통카드 구매 화면이 나왔어요. 스페인어로요. 남성은 카드를 뽑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자국어로 진행됐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다국어 지원이 아니야. 진짜 배려였어요. 외국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 말입니다. 공항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죠. 촬영 장비를 챙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씨가 며칠 후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혼자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었어요. 카페, 서점, 편의점이 보였죠.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공항이 스트레스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한 곳처럼 보였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었죠. 그런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미디어 아트가 흘러나왔거든요. 한국의 사계절을 표현한 영상이었어요. 봄꽃, 여름바다, 가을 단풍, 겨울 눈. 아름다웠습니다. 공항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다니. 감탄이 나왔어요. 단순한 통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주는 공간이었죠. 첫인상을 심어주는 곳이었고요. 지하철 입구를 찾았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데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공기가 깨끗했거든요. 계단 옆엔 엘리베이터도 있었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샀어요. 역시 여러 언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받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까지 3분. 정확한 시간이 표시돼 있었죠. 실제로 3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했어요. 1초도 틀리지 않았죠. 열차에 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좌석도 편했고요. 창밖으로 터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빨랐죠. 그런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시더군요. 화면을 슬쩍 봤어요. 유튜브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할머니도 디지털에 익숙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일상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누구나 쓰는 거였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렸어요. 플랫폼이 넓었습니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혼잡하지 않았어요. 동선이 잘 짜여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죠. 서울의 첫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신선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달리는 차들.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정리돼 있었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였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안 보였죠. 사람들은 인도로만 걸었고 차들은 신호를 지켰습니다. 이 도시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만 있었습니다. 좋은 느낌이었죠.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생크 유라고 영어로요. 저도 웃으며 답했죠. 감사합니다.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그 거대한 도시가요.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더니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첫 촬영 장소였죠. 조씨가 전날 밤 도착해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 조씨가 카메라를 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넓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관광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눈에 띈 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인이었어요. 젊은 커플이었죠. 남자는 파란 한복, 여자는 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조씨가 카메라를 들었죠. BBC에서 왔는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독일 억양이었어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한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죠.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요. 그냥 보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직접 입어봐야 알 것 같았거든요.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유럽에선 전통 의상을 특별한 날에만 입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누구나 빌려 입을 수 있고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문화가 살아있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런던에서 중세 의상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선 자연스러웠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궁궐 앞에서 또 놀랐어요. 외국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사진 찍고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조씨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중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가 한복을 입고 방방 뛰고 있었죠. 부모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요. 저는 조씨를 봤습니다. 이거 찍어. 조씨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순수한 기쁨이었죠. 점심을 먹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조씨가 드론을 준비했어요. 야경을 찍기 위해서였죠. 해가 지기 전 미리 장소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한강은 넓었습니다. 다리가 여러 개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 펴고 앉아 있었죠. 강 옆 도시에서 이런 여유를 보다니. 클레어, 이리 와봐. 조씨가 불렀어요. 강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건너편 빌딩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와. 조씨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아름다웠거든요. 도시의 불빛과 강물이 어우러져 반짝였습니다. 조씨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컨트롤러를 조작했죠. 드론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거야. 조씨가 말했어요. 이게 피날레야. 이 장면으로 시리즈를 끝내는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씨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당연하지.
이도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 해. 조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빛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명동으로 갔어요. 인터뷰하러요. 밤 11시였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거리가 조용했을 시간이죠. 그런데 명동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쇼핑하고 음식 먹고 걷고 있었죠. 가게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요. 밤인데 낮 같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요.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인터뷰 괜찮을까요? 여성이 멈춰 섰어요. 네, 괜찮아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죠.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무서울 게 없는데요. 여기 사람도 많고 CCTV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밤이에요. 평범한 밤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에서 밤 11시에 혼자 명동 같은 번화가 걷는 거 상상도 못해요. 위험하니까요. 또 다른 여성을 봤습니다. 조깅복을 입고 달리고 있었어요. 밤에요. 혼자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달리고 있었죠. 조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거 찍어야 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조깅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담았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 사러요. 점원에게 물었어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많이 다니나요? 점원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안전하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오며 조씨를 봤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야. 뭐가? 조씨가 물었어요. 안전이야. 여성이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유럽보다 나아. 제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거리를 더 걸었어요. CCTV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경찰도 순찰을 돌고 있었죠. 가로등은 밝았고요. 모든 게 안전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죠.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가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클레어. 조씨가 불렀어요. 이 도시는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어.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거야. 새벽 1시가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어요. 택시를 탔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서울은 어때요?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놀라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 다 그래요. 서울은 특별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죠. 한복 입은 커플, 한강 야경, 밤거리 여성들. 모든 장면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은 낮과 밤이 다르지 않다. 둘 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활기차다. 이 도시는 시민을 믿는다. 그리고 시민도 도시를 믿는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는 정말 다르구나.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송도로 출발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스마트시티였어요. 조씨가 운전석에서 말했죠. 여기가 미래도시래. 기대되는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죠. 깔끔했습니다. 정돈돼 있었고요.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새롭다였어요. 건물들이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차가워 보이진 않았어요. 녹지가 많았거든요. 저기 봐. 조씨가 가리켰어요.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운전석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버스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섰어요. 안내판을 봤죠. 자율주행 셔틀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5분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실제로 5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승객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센서가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췄어요. 신호등 앞에서도 정확히 섰죠. 옆자리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자주 타세요? 네, 매일이요. 남성이 웃었어요. 출퇴근할 때 편해서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무섭진 않으세요? 운전자가 없는데. 제가 물었죠.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요. 오히려 사람보다 정확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스마트 빌딩 투어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이 나왔어요. 김민준 씨였습니다. 건물 관리자였죠. 환영합니다. 이 건물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중앙에 큰 화면이 있었죠.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 AI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낭비가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됐어요. 안면 인식으로 목적지층을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물었죠. 사전에 등록된 정보예요. 방문객은 모바일로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민준 씨가 답했어요. 사무실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은 밝았죠. 자연광이 들어오게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창문이 켰어요. 온도 조절은요? 조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센서가 사람 수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대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나무와 꽃이 있었죠. 벤치도 있었고요. 직원들 쉬는 공간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만큼 사람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라는 것 말이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스타트업 센터였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열린 공간이었어요. 칸막이가 없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뭔가 적고 토론하고 웃고 있었어요. 한 팀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AI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리더는 박지연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어떤 앱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노인분들 건강을 관리하는 앱이에요. 약 복용 시간 알림, 병원 예약, 응급 상황 감지까지 가능해요. 왜 이걸 만들게 됐어요? 조 씨가 카메라를 들며 물었죠. 지연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약을 자주 까먹으셨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기술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기술은 도구예요. 지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로 뭘 하느냐죠. 우리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송도 센트럴파크였습니다. 넓은 호수가 있었죠. 물 위로 수상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배였어요. 조용했죠. 오염도 없었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와 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풍경을 봤죠. 현대적인 건물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요. 클레어. 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도시는 균형이 있어. 무슨 균형?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균형. 효율과 감성의 균형. 미래와 현재의 균형. 조 씨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송도는 차갑지 않았어요. 기술로 가득하지만 따뜻했죠. 오후에 다시 개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환경기술팀이었어요.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죠. 팀장 이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기를 측정해요. 데이터는 시민들에게 공개되고요. 투명하게요. 왜 투명성이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숨길 이유도 없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죠.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여기선 그게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천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송도의 야경이 펼쳐졌죠.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 씨가 드론을 띄웠어요. 위에서 본 송도는 빛의 도시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 씨가 물었어요. 어때? 송도는?
놀라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차가울 줄 알았어. 기계적일 줄 알았죠. 근데 따뜻했어. 나도 그래. 조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뒤에 사람이 보여. 배려가 보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은 기술을 다르게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돕는 도구로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 왔을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회의적이던 눈빛이 사라졌죠.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송도에서 본 것 기술이 아니라 철학, 효율이 아니라 배려,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기술도 믿을 수 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북촌이었어요. 전통마을이었죠. 송도와는 정반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니야, 똑같을 거야. 전통이든 현대든 이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둘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 지연 씨, 수진 씨. 모두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죠.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조씨와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었죠. 양옆으로 한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곡선을 그렸어요. 나무 대문, 돌계단, 작은 마당. 모든 게 예스러웠습니다. 송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 봐. 조씨가 한 집을 가리켰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죠. 장독대도 보였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60년 넘었지. 할머니가 빗자루를 세우며 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집와서 줄곧 살았어요. 조씨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요즘 외국 사람들 많이 와요.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좋아요. 우리 문화를 알아주니까. 힘드시진 않으세요? 관광객들이 많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죠. 이 동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갈래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조씨는 마루에 앉았어요. 나무 마루가 따뜻했죠. 잠시 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쟁반에 닭이를 올려놓으셨어요. 작은 찻잔, 주전자, 차통이 있었습니다. 전통 다도예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천천히 우려야 해요. 급하면 맛이 안 나요. 할머니의 손놀림을 받습니다. 정갈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렸죠. 모든 동작이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는 거죠. 차가 우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에 따라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쓴맛, 단맛, 그리고 뭔가 더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었죠. 어때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차의 힘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죠. 조씨도 차를 마셨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철학이네요. 맞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에 의미를 뒀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전통을 지키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답하셨죠. 잊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거든요. 누구인지 알려면 뿌리를 알아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이었죠. 한복도 입어보세요.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안에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입어봐야 알아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여셨어요. 한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죠. 색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색 한복을 꺼내셨어요. 이거 입어봐요.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한복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고리와 치마였죠. 어떻게 입는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저고리를 입히고 치마를 둘러주셨죠. 끈을 묶으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요. 급하면 예쁘게 안 돼요. 다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예쁘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조씨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와, 클레어. 완전 달라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였어요. 가벼웠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랄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옷이 저를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복은 몸만 감싸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감싸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옷이 마음을 감싼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요. 할머니가 또 차를 따라주셨어요. 우리 문화는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천천히 정성껏이에요. 요즘은 다들 바쁘지만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늘 바빴죠. 늘 쫓기듯 살았고요. 여기 와서 배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사는 법을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여행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한복을 벗고 다시 제 옷을 입었어요. 아쉬웠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마당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드셨죠. 조씨가 말했습니다. 저분 진짜 대단해. 왜? 제가 물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환대하잖아.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게 문화인 것 같아. 조씨가 답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할머니의 환대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다른 집들도 봤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었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봤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뭘 느꼈어? 조씨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진심이요. 할머니의 진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게 느껴졌어요. 나도 그래. 조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지켰고 나눴죠.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구나. 박물관에 갇힌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 그게 진짜였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북촌에서 배운 것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문화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환대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북촌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것. 할머니의 미소, 차맛, 한복의 감촉. 다 기억할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옥들이 멀어졌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이별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한국이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깊게요. 다음날 저녁 종로로 향했습니다. 골목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조씨가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좁은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불빛이 따뜻했죠.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제가 가리켰어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3대째 막걸리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였죠.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한글로만 적혀 있었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조씨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다 맛있어요. 막걸리에 파전, 김치전 드릴게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막걸리가 먼저였어요. 하얀 술이었죠.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런데 뒤끝이 알싸했죠. 이상한 조합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조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파전이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접시에 담겨왔어요. 기름기가 살짝 있었죠. 부추가 보였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었어요. 입에 넣었죠. 바삭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부드러웠어요. 부추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김치전도 왔습니다. 빨간 김치가 박힌 전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매콤했습니다. 새콤하기도 했고요. 이거 예상과 완전 다른데. 조씨가 말했어요. 훨씬 깊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맵거나 짜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맛이 겹쳐 있었죠. 복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이블로 오셨어요. 어때요? 입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비결이라.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정성이에요. 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씨가 물었습니다. 김치는 한 달 묵혀요. 막걸리도 직접 빚고요. 파전 반죽도 하루 전에 만들어요. 시간을 줘야 맛이 나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저는 김치전을 다시 봤습니다. 한 달 묵은 김치라니. 그 시간이 맛에 담겨 있었던 거죠. 음식은 빨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다려야 해요. 재료가 익을 시간을요. 조씨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나 오래 이 일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한 70년 됐죠. 저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요.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씨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소주를 더 시켰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죠.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가신 사이 저와 조씨는 계속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더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왔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을 무렵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디저트예요. 작은 접시를 놓으셨습니다. 수정과였어요. 붉은 액체에 잣이 떠 있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계피향이 났죠. 이것까지 직접 만드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사다 쓰면 마음이 안 담겨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또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 북촌 할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마음을 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놀랐죠. 이 가격이 맞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오는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마음도 따뜻했죠. 클레어. 조씨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 뭐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이었어. 문화를 맛본 거지. 조씨가 답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날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죠. 양조장은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크고 갈색이었죠. 장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영수 씨였어요. 60대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죠. 어서 오세요. 영수 씨가 악수를 청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전통주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리 와보세요. 영수 씨가 항아리로 안내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발효 중인 술이 보였어요. 냄새가 났죠. 시큼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이게 막걸리예요? 조씨가 물었어요. 맞아요. 아직 익는 중이에요.
한 달 더 있어야 해요. 영수 씨가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술은 살아있거든요. 스스로 익어야 해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쌀이 쪄지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좋은 술은 좋은 쌀에서 나와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쌀은 직접 농사지어요. 직접이요? 조 씨가 놀랐어요. 네, 뒷산에 논이 있어요. 농약 안 쳐요. 그래야 깨끗한 술이 나오거든요. 영수 씨가 답했어요. 시음실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술이 놓여 있었어요. 막걸리, 청주, 약주가 있었죠. 한 잔씩 드셔보세요. 영수 씨가 잔에 따라줬어요. 먼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어제 마신 것보다 부드러웠어요. 달았죠. 그런데 깊은 맛도 있었습니다. 청주를 마셨습니다. 맑았어요. 도수가 높았죠. 그런데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약주는 달콤했습니다. 한약재 향이 났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다 맛이 달라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요.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법도 달라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수 씨가 설명했어요. 술에 이야기가 있어요? 조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수 씨가 잔을 들었어요. 이 막걸리는 봄에 만들었어요. 봄쌀로요. 그때 기분, 날씨, 온도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잔을 다시 봤습니다. 술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음료가 아니었죠. 시간과 정성의 결정체였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영수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도 하셨고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의무감 때문인가요? 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 술을 빚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맛보다 사람을 담았어요. 마시는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음식이든 술이든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윤보다 마음을 먼저 떠올렸죠. 양조장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논이 보였죠. 영수 씨의 논이었습니다. 저기서 쌀이 자라요. 영수 씨가 가리켰어요. 가을이 되면 황금빛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차에 타기 전 영수 씨가 술 한 병을 주셨어요. 가져가세요. 영국 가서 마셔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차 안에서 병을 봤습니다. 라벨에 손글씨가 있었어요. 정성을 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클레어, 이 다큐 방향이 보여. 조 씨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음식이야. 한국의 음식 철학. 이게 진짜 다큐 감정선이야. 조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음식을 통해 한국의 본질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어요. 한국 음식은 예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다. 이윤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음식은 또 다른 언어다. 한국 사람들은 그 언어로 사랑을 말한다. 촬영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조 씨는 장비 정리하러 갔고요.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죠. 밤 10시였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조심스럽게 걸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달랐죠. 거리가 밝았습니다. 호텔 앞 공원으로 향했어요. 작은 공원이었죠.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죠.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음악을 듣고 있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밤 10시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다니. 무섭지 않은 걸까? 다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학생을 힐끗 봤어요. 편안해 보였죠.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학생이 이어폰을 빼고 책을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읽기 시작했죠.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이 웃었어요. 왜요? 여긴 안전한데요. 집 바로 앞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선 이 시간에 공원에 안 가요. 위험하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어요. 한국은 괜찮아요.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요.
항상 이렇게 밤에도 나와요? 제가 물었죠. 네, 자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밖에 나오면 기분 전환돼요. 학생이 답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고마워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공원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뭔가 먹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은 환했어요. 24시간이라고 써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는 사람, 도시락을 고르는 사람, 음료수를 사는 사람. 다양했습니다. 저도 둘러봤어요. 삼각김밥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죠. 집어들었어요. 포장을 뜯는 법이 적혀 있었는데 그림으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6,000원입니다. 카드를 냈어요. 그런데 점원이 가리켰습니다. 저기 기계에 찍으시면 돼요. 자율 결제 기계였습니다. 직접 카드를 대고 결제했어요. 간단했죠. 감사합니다. 점원이 인사했어요. 저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에도 손님 많아요? 네, 많아요. 밤이 오히려 더 바쁠 때도 있어요. 점원이 답했어요. 밖으로 나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참치가 들어 있었죠. 간단하지만 훌륭한 야식이었습니다. 거리를 더 걸었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여유로웠습니다. 한 여성이 조깅하며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명동에서 본 것처럼요. 이게 자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도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런던에선 밤에 혼자 나가는 게 겁났어요. 특히 여성으로선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빠르게 걸었죠.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를 더 사려고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종류가 엄청 많았죠. 바나나 우유를 골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계산대로 갔어요. 이번엔 다른 점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자주 혼자 오는 여성들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점원이 웃었습니다. 많죠. 야근하고 오거나 산책하다 오거나요. 일상이에요. 무섭지 않나 봐요. 제가 말했죠. 여긴 안전하니까요. 점원이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셔봤어요. 달콤했죠. 맛있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우유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CCTV만으로는 안전이 안 만들어져요. 시스템만으론 부족하죠.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그게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자정이었죠.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가족이 지나갔어요. 부모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자정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밤도 나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었죠. 한 코너에 섰습니다. 영어 책들이 있었어요.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았죠.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 제목이었어요. 읽어봤죠. 서울은 밤과 낮의 경계가 없다.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다. 안전히 일을 가능하게 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책을 샀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죠.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느낀 것들을 적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자유다.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유.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여긴 내가 아는 어떤 도시보다도 인간적이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따뜻하다.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유연하다. 사람을 중심에 둔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산책하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쉬고 있겠죠. 모두가 자유롭게 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생각했어요. 서울의 밤을 어떻게 설명할까?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영상으로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자유로운 밤의 모습을요.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만난 여학생이 떠올랐어요. 공원에서 책 읽던 모습이요. 그 평온함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누리고 싶었죠. 서울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밤도 낮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이 도시는 내게 자유를 가르쳐줬다. 진짜 자유가 뭔지를.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렸어요. 회색 하늘이 맞아줬죠.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었죠. 서울에서 산 것들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가 주신 전통주, 북촌에서 산 한국차, 편의점 바나나 우유까지요.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녀왔구나. 다음날 BBC로 출근했습니다. 편집실로 향했어요. 조씨가 먼저 와 있었죠. 클레어 영상 봤어? 조씨가 신나서 물었어요. 아직. 어때? 제가 답했습니다. 대박이야. 우리가 찍은 것 중 최고야. 조씨가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서울이 나왔습니다. 한강 야경, 송도 자율주행버스, 북촌 할머니, 골목식당. 모든 장면이 생생했어요. 특히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내레이션 어떻게 하지? 조씨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진솔하게 가자. 내가 느낀 그대로. 며칠 밤을 새워 편집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어요. 내레이션도 직접 썼죠. 제 목소리로 녹음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오해했습니다. BTS와 K-팝만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서울은 그보다 훨씬 깊었어요. 편집본이 완성됐습니다. 1시간 분량이었어요. 시리즈 중 가장 길었죠. 마크가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제작진 전체가 모였어요. 어두운 상영실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부터 나왔죠. 로봇 안내, 자율심사대, 다국어 시스템. 화면에 담긴 모습들이 새로웠습니다. 광화문 한복 커플 인터뷰가 나왔어요. 문화가 살아있는 거죠라는 말이 울렸습니다. 한강 야경 드론 장면에서 누군가 와하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송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스마트 빌딩. 그리고 박지연 씨의 인터뷰요. 우리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상영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집중하고 있었죠. 북촌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다도 장면이었어요. 정성이에요. 마음을 담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한복 입은 장면도 나왔어요. 조금 부끄러웠죠.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골목식당 할아버지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맛보다 사람을 담았어요. 그 말에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영수 씨 양조장 장면이 나왔어요. 항아리들, 발효 중인 술, 그리고 논의 모습. 정성을 담았습니다라는 라벨이 클로즈업 됐죠. 밤거리 장면이 나왔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 공원에서 책 읽는 학생, 조깅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여긴 내가 아는 어떤 도시보다도 인간적입니다. 밤도 낮만큼 자유롭죠. 이게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한강이었어요. 해가 뜨는 모습이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미래를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마크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클레어, 이거 대단해. 마크가 다가왔어요. 이번 시리즈 피날레로 완벽해.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단순한 여행 다큐가 아니야. 인문학이야. 마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제작진도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서울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조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 해냈어.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BBC 프라임타임이었어요. 저녁 9시였죠. 집에서 봤습니다. 혼자요. 떨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거든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을 오해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SNS를 열었죠.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완전 멋있다. 한국 가고 싶어졌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트위터 트렌드를 봤어요. 서울 BBC가 1위였습니다. 놀라웠죠. 방송이 끝난 직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크였습니다. 클레어, 지금 SNS 봤어?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네, 보고 있어요. 제가 답했죠. 대박이야.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와. 젊은 층이 특히 열광하고 있어. 마크가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고 투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젊은 유럽인들이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다음날 BBC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 다큐 유럽 젊은이들 사로잡아라는 제목이었어요. 신문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가디언, 타임즈, 인디펜던트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왜 서울 편이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고 답했어요. 진심이 담겼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제 모든 선입견을 깼죠. 그 놀라움이 화면에 담긴 것 같아요. 몇 주 후 BBC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임원진 미팅이었어요. 긴장했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 앉아요. 한 임원이 말했어요. 서울편 대성공이에요. 시청률이 시리즈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후속 기획을 생각 중이에요. 한국 심화편 어때요?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더 깊이 파는 거죠. 임원이 제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라니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요. 임원이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런던의 제 삶, 익숙한 일상. 그리고 서울의 밤거리, 따뜻한 사람들, 새로운 경험.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망설임 없이요. 임원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준비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조씨에게 전화했어요. 조씨, 서울 다시 가.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언제? 조씨가 신나서 물었어요. 2달 후. 이번엔 6개월이야. 제가 답했죠. 대박. 나도 가고 싶었어. 송도 개발자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조씨가 말했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어요. 조용했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밤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요. 편의점 불빛, 공원의 벤치, 따뜻한 사람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썼어요. 서울은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중심에 둘 수 있는지 배웠죠. 기술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효율과 따뜻함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밤도 나처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서울은 이제 제 마음의 2번째 집입니다. 곧 돌아갈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불빛이요. 2달 후면 다시 그곳에 갈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로봇의 환영을 받고 한강을 보고 골목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실 거예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 차를 마실 것이고 영수씨 양조장에 들를 겁니다. 밤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살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에 담을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요.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서울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떠올랐죠. 자유롭게 걷던 사람들, 환한 가로등, 따뜻한 불빛.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했어요. 돌아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서울 곧 갈게요. 중얼거렸어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서울을 걸었어요. 한강변을, 북촌 골목을, 송도 공원을요. 꿈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웠죠.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달력을 봤습니다. 출국일을 표시했죠. 빨간 동그라미를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을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제 집이니까요. 2번째 집이죠. 거기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자유로운 밤이 있고 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도시였어요. BBC 다큐멘터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어요. 제 마음이 바뀐 것이었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해줬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제 저는 압니다.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요.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전통이 어떻게 현대와 공존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무엇보다 안전이 어떻게 자유를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그 모든 것의 답이었어요. 살아있는 교과서였죠. 그리고 곧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갈 겁니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제 서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두 번째 장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요. 서울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당신의 딸이 돌아갑니다. 마음의 고향으로요.